이번 주는 교재 10장과 11장, 1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심성개발형 실천기술, 11장 가족여가, 12장 네트워크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심성개발형 실천기술은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대해 익히는 과정이고요. 11장은 가족여가의 중요성과 종류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12장은 여가 관련한 인적, 물적 전 연계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11장, 12장은 실습인데 아쉽지만 이론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훈련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집단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심성훈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이 교재에서는 비교적 역할이 편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더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본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처음이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 피드백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그럴싸하게 해놓고 마무리가 문제가 된다면 전체를 흐리게 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영부영 했다 손 치더라도 마무리가 좋으면 그나마도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과 끝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심성훈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벤트 프로그램에는 본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게 심성훈련입니다. 심성훈련은 본 프로그램은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참여자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피드백은 참여자들이 해야만 했던 이유를 지도자가 제대로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가로 1번 심성훈련에 대한 이해를 보겠습니다. 심성훈련은 1947년경 미국 전미교육협회가 주동이 되어 실험실 방법을 시도한 것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당시 집단역학 연구자들은 집단에 기대하는 효과를 꾀하여 집단훈련 프로그램을 착안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시도하다가 이후 집단훈련 방법은 종전의 심리치료적인 입장에서 교육적인 훈련 방법으로 전환하게 되어 지금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방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도 마치 병의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실험 내지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의 심리치료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성개발이라는 것을 배울 때에는 심성개발이라는 말보다는 심성훈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같은 의미로 보시고요. 심성훈련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걸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보다 깊은 탐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과 대인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끌기 위한, 잘 운영하기 위한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주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심성훈련은 기업 말고도 학교에서도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특히 입학 초기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물론 대학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입학한 학생들끼리 선후배 관계의 원활한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최근의 양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고요.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사정돼서는 안 되겠죠. 이쯤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 인간의 정신적인 유전자나 가치관이 태어날 때부터 변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고 부모의 영향과 사회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의 인간성, 심성, 가치관은 특히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무튼 별개의 이야기였고요. 자, 반가로 2번 심성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보겠습니다. 개념적인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그대로 보면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지칭은 인간이 지닌 참된 마음과 감성으로 어떤 장면에서 구성원들이 느낀 점을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타인의 느낌을 경청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태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과 자기가 타인의 개성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집단 및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하도록 하는 곳에서 기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성훈련은 개인이 혼자 하는 행위도 있고 다 같이 협동해서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다 같이 본인이 느낀 점들을 말하고 서로 교감합니다. 이럴 때 성장하는 거죠. 이때 본인이 느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느낄 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생각이 발전하는 거죠. 즉 개인적인 사유를 서로 공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발전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한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에 지쳐서 싫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심성훈련은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매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심성훈련 중에서 지금의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저 역시 초반과 마무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여튼 이 사태로 인해서 하지 못한다는 게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반가로 2번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 자율적인 정원, 협동학습, 인간의 주체성, 독자성, 사회성의 개발, 창조력 개발의 훈련, 긍정적 자아 개념의 확립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심도 있게 할 시간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심도 있게 할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심성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선과 악, 욕심, 시기, 질투, 참과 거짓 등을 느끼거나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느끼게 된 인간의 감정,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둘째, 자율적인 정원 협동학습입니다. 여기서 정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진정으로라는 말입니다. 자율적인 가운데 우러나서 협동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협동해야 한다고 하거나가 아닌 스스로 우러나서 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본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매우 이른 나이에 깨닫거나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프로그램 중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의도적인 프로그램도 역시 있습니다. 심성훈련도 치료 레크레이션의 하나의 기능적 요소이기에 의도적으로 개입할 때 활용해야겠죠. 외람된 솔직한 말씀이지만 저 역시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달은 지는 결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불장군처럼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런 삶에는 한계가 분명 일찍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직 고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좋고 나쁨이 아닌 개인적으로 좀 고치려 하는 겁니다. 남의 눈치도 뭐냐면 남의 눈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까지나 남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었고 하여간 나는 나이기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때로는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주체성, 독자성, 사회성의 개발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성이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게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이 사회성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를 알고 깨닫고 자신에도 있을 때 사회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그가 속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 즉 공동체의 언어, 사고방식, 역사, 공동체 안에서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생활 습관,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본인의 정체성부터 잘 알아야겠죠.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건 단언하고 그렇습니다. 넷째는 창조력 개발의 훈련입니다. 다른 이야기 먼저 하고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창조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교육정책에 관련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내린 대한민국의 교육은 말 잘 듣는 생산성 있는 노동자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심성훈련에서 말하는 창조력 개발,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창조적인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다 같이 협동을 해야만 할 수가 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다 보면 본인의 창조력도 개발됩니다. 일반 교육도 심성훈련처럼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성훈련만 전문으로 하는 교육원 중에 창조력 개발로 인한 것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섯째는 긍정적 자아 개념의 확립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셋째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자아가 생겨야 이 자아는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뭐예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여 통일하는 주체, 즉 생각입니다. 매사에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의도적인 치료를 통해서라도 긍정적인 성향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심성훈련입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집단 구성원 전원이 학습에 몰입한다. 완전히 자발적인 학습이다. 경험할수록 참여의식이 높아진다. 학습의 생활화를 경험한다. 돕는 이도 함께 성장한다. 돕는 이의 역할이 매우 쉽다.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연령, 학력에 차이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최소 집단에서 대단위 집단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의 심성훈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와 활동이 다양하다.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심성훈련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돕는 이도 성장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보는 것만으로도 함께 효과를 체험할 수 있고요. 또한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는 동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령, 학력의 차이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데요. 제가 예전에 모 회사의 전사원이 강당에 모여서 심성훈련하는 걸 보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20대 초반 때 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회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함께 모여서 본인의 지위를 내려놓고 심성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상사에게 행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상사가 일반 직원에게 하기에는 쑥스러운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교육이다 보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에 계신 분이건 아래에 있는 직원이건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에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과의 관계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최소 집단에서 대집단까지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심성훈련과는 조금 적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성훈련, 대한민국의 심성훈련의 양태만을 보면 대규모 심성훈련보다는 소규모 심성훈련이 효과적입니다. 주로 마음의 변화를 위한 심성훈련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심성훈련이라는 것이 모두 마음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대단위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인원이 적정할 때 심성훈련의 목적에 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리자면 마음의 평정에 도달하기 위한 명상, 심성훈련이라고 할 때 강당에 100명, 200명 있는 것보다는 20명에서 40명 내에 있는 게 더 집중력이 있겠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더 드리죠. 요즘엔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학생들 촛불의식만 보더라도요. 50명 내외에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대상들이 있을 때 효율적인 거죠. 인원이 벌써 100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금세 흐트러지게 됩니다. 촛불의식 이야기가 나온 길에 좀 더 길게 말하자면 옛날에는 초등학생 촛불의식이 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기획을 하지 않기도 하죠. 때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옛날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촛불의식 프로그램을 해볼까라는 그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의식을 진행할 강사의 섭외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강사료를 2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저는 초등학생 촛불의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도 하지 않고요. 물론 금액만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요. 솔직히 안 됩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무엇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것입니다. 촛불의식 말고도 소교의 목적을 위한 무엇을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분명 있을 테니까요. 다음은 종류와 활동이 다양하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도입과 마무리가 확실하게 구성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것이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인원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능하죠. 추가적인 특징을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그 어떤 교육이나 행사, 이벤트보다 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 음악이 프로그램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에서는 음악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심성훈련에 활용되는 음악은 이벤트 현장에서 정밀하게 나눠놓은 음악보다 더 정밀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음악의 선곡이나 내용, 가사, 템포, 악기 사용에 따른 효과들까지 고려해서 사용하는 게 심성훈련에 활용되는 음악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됐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음악 없는 심성훈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타치 없는 붕어빵이라는 거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특징을 마치고요. 양가로 3번 지도자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실수와 가오를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며 오히려 안심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실천을 통한 실패의 경험으로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개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건의하는 내용의 생각, 의견, 비판 등에 대해 경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발표하는 용기를 준다. 공포심 없이 상의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생각, 계획, 결정의 독점을 피해야 한다. 지나친 권위주의나 복종에 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독단적인 분위기를 창조적 발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모든 회원과 친화하는 분위기를 격려한다. 호감을 받기 위하여 지나친 돌봄을 금해야 한다.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압박감이나 긴장감,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참여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보면 실수와 가오를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며 오히려 안심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참석자의 실수나 가오에 대해 심하게 지적하게 되면 그 참석자의 창조적인 생각을
괴멸시키는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실패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도자로서 그런 걸 용납하지 못하거나 너그럽지 않다면 지도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너그러워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개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과목이 아닌 사회복지적인 차원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장점이고 저 사람은 저 부분이 장점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의 개별적인 장점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게 사회복지사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들마다의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지도자는 이 부분을 그 사람의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른 점은 당연히 보편적일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키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의하는 내용의 생각, 의견, 비판 등에 대해 경청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발표하는 용기를 준다와 공포심 없이 상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의 같은 맥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참석자들이 창조적인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창조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의 게으름에 의해서 개발이 된 측면이 많다고 하죠. 또한 그 발명은 우연히 툭 터진 생각이나 말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개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듯 대화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별개의 말이지만 이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주도형 가족회의를 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아이들 주도형 가족회의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의 창의력이 다를 겁니다. 부모가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의 경우보다는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 더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단지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의 생각을 더 완성도 있게 키워줄 수 있는, 컨트롤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이 정도만을 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미성숙한 말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입을 닫게 됩니다. 이는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지요. 지나친 권위주의나 복종의 강요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독단적인 분위기는 창조적 발휘를 불가능케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내용도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도자 자체가 너무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동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 의해 팀원들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진행이 되는 걸 보게 된다면 지도자가 개입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제동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다시 조성해줘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도자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압박감이나 긴장감, 모욕적인 언행 또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언급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런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심성훈련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저희들 말로 A급 중에서도 A급 지도자입니다. 실제 이론적인 것들과 박학다식한 상식, 실천적인 기술 등도 다 갖추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심성훈련 강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챕터 2 심성개발형 실천기술 실제를 보겠습니다. 단가로 1번 도입 단계입니다. 도입 단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소개, 별칭 짓기, 토픽 플레이가 있습니다. 자기소개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본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개의 틀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원칙, 그러니까 꼭 말해야 하는 원칙들을 정한 후에 그 내용에 입각하여 본인을 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어진 시간도 정해져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인원이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적당한 인원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어도 한국형 심성훈련이라고 알려진 곳에서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별명 짓기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소개를 할 때 쓰게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본인의 별명을 소개하면서 제한 시간을 두고 발표하게 하는 것도 참여자들과 친숙해지는 내용으로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픽 플레이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본인의 사견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역시 사람마다의 가치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사회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그것도 저에게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이런 토픽 플레이 좋습니다. 이 역시도 많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입니다. 단가로 2번 본 활동 단계, 양가로 1번 초기에 가능한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정독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번이 나의 여가, 2번이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다, 3번은 나와 여가, 4번이 여가의 이점입니다. 5번만 소개하자면 여가 빙고인데요. 참 좋은 게임형 심성개발이라고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개의 계절이 있고요. 각 계절마다 할 만한 여가 활동의 제목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가 정한 규칙에 맞추어 빙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빙고 게임의 형식은 많이 있습니다. 한일 빙고, X 빙고, 미음 빙고, 블랙 빙고, 화이트 빙고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모 대학에서 이런 심성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20억 복권이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성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첫째가 월세를 받을 만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는 여행을 가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남는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였습니다. 사회복지과 학생들이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그런지 남은 돈을 사회에 쓰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많이 씁쓸했고 다행스럽기도 했고요. 좀 더 말하자면 아파트 중독에 걸려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산 지가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왜 그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에 살까요? 차도 다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도로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아파트에서 살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원이 있는 내 땅, 내 집에서 사는 게 불편한가요? 하여간 인생의 목표가 아파트 내지는 건물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단가로 3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는 지도자의 피드백입니다. 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했는지, 무엇을 얻었으면 하는지 등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지도자가 피드백을 하기 전에 당연히 참석자들의 참석 전 소감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성훈련 프로그램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 심성훈련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단 1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있는 활동의 예는 여러분들이 꼭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8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심성훈련에 관련된 영상이 또 뒤에 이어집니다. 한번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쉬었는지요? 바로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장 가족 여가를 보겠습니다. 가족은 개인의 여가에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계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족은 여가와 관련된 공동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클라이언트 체계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가족 여가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최근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여가 활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캠핑을 함께하는 가족들이 많이 생겼죠. 글램핑이라고도 하는 것까지 생겼습니다. 럭셔리 캠핑이라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글램핑은 반대하지만요. 여튼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 경험은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여가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리 잡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가로 1번 가족여가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가족여가는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한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참여하는 형태,
부모 1명과 자녀가 참여하는 형태,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2인 이상의 가족이 참여하는 것은 모두 가족 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가로 2번 가족 요가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가족 요가의 유형에는 오드너형, 켈리형, 자브리스키형이 있습니다. 오드너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 요가, 병렬 요가, 공동 요가가 있습니다. 개별 요가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참여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병렬 요가는 동일 시간에 동일한 요가 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 요가는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형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요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효과를 보면 최적의 의사소통, 대안적 역할 형성, 문제 해결, 결혼 만족도 향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이라도 했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6년간 이상을 살면서 떨어져서 산 세월을 더 합하면 10년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여타 이유가 아니라 일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었죠. 물론 아이들하고의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요. 배우자하고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미안합니다. 양가로 2번 켈리형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적 여가, 병행적 여가, 보충적 여가가 있는데요. 무조건적 여가는 일, 가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벗어나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여가 활동을 말하고요. 병렬적 여가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여가 활동을 말합니다. 보충적 여가는 일, 가족,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에 의해 선택한 여가 활동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여가입니다. 말이 강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여가라는 것만이 특징이라는 거죠. 이건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강제로 주어진 여가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켈리형에는 무조건적 여가 활동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여가 활동이나 여행을 무조건 해야 하죠. 앞과 뒤 생각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앞과 뒤를 보지 않아도 지구는 돌아가고 내일도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핸드폰은 화장실을 갈 때까지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동안에 주변인들에게, 지인들에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그것도 그냥 운명인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늦게 반응하게 될 뿐인 거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죽고 사는 일은 없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양가로 3번 자브리스키형을 보면 크게 핵심 가족 요가, 균형 가족 요가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가족 요가는 주로 가족이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참여하는 유형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유형을 말합니다. 이쯤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가족 요가 유형은 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가 또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규제는 없지만요. 자브리스키형에 대하여 가족체계 이론가들은 가족 응집력과 가족 적응력 간의 균형이 건강한 가족의 주요 요소임을 제시했고요. 이 모형은 또 가족 여가 유형의 균형이 이루어질수록 가족 기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가 유형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가 가장 좋은 여가 활동이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행하시라는 겁니다. 반가로 3번 가족여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가족여가의 중요성은 설명을 재차 드리지 않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가족여가는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가족여가입니다. 이어서 가족여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향상된다. 둘째, 가족 간의 연대의식과 공동 일체감을 향상시킨다. 셋째, 부부여가는 결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개인의 우울증이 감소된다. 다섯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된다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대화가 없으면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과의 경험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아버지가 된 지금의 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단 부부 사이는 조금은 다른 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튼 여가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우울증도 감소된다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연세가 어찌 되는지요? 남성이나 여성이건 모두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있는 나이가 있지요. 그럴 때 가족이 정말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 여가 활동은 이런 우울증의 예방적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여가 활동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네트워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짧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지도자에게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트워크는 망과 작업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로는 그물과 같은 망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사회적 존재와 다른 사회적 존재 간의 연결된 체계 또는 상호작용의 관계 등의 개념입니다.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연계의 기술도 필요하겠죠. 자, 그럼 반가로 2번 네트워크 활동 수준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연락입니다. 연락은 정보 교환 및 공유 단계를 말하는데요. 즉 여가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전문 조직 및 환경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가로 2번 제휴는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기관의 이익과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양가로 3번 조정은 제휴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가로 4번 협력은 단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하는 연계 구조를 말합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단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함께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가로 5번 통합입니다. 통합은 각 기관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 이상 과다한 것도 줄이고 남는 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되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려면 서로 연락과 제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조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협력인 겁니다. 사회복지관의 예를 들자면 때로는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인원의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챕터 2번 치료 레크레이션에서의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로빈슨 롱은 타 기관과의 협력은 프로젝트, 프로그램, 단위 행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네트워크 기술 완성을 강조하면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가 이를 치료 레크레이션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활동 기술과 성과 개발하기, 직업 기능과 조직 간 또는 조직 내 차이의 기교 역할하기, 공식적 및 비공식적 의사소통 활성화하기, 정보 수집과 운영하기, 자원교환과 상호 변화를 촉진시키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가 이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인데요. 이는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와 각 기관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공동의 목적을 마련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 장애 극복은 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협력을 찾기 위해서는
상호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타협, 양보,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참여 조직의 전략적 적합성인데요. 이건 상호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서로 믿지 못한다면 공동의 작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클라이언트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주차 심성 개발은 실천 기술과 가족 여가 및 네트워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주차에는 치료 레크리에이션 과정 중 교재 13장 사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